편하게 쉬셨는지요? 오늘 정규 수업 시간으로 해서 첫 시간인데 전에 2시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대해서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진은 빛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사진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빛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사진 기술이 그만큼 발전될 수 있고 변형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흐름을 갖다가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빛의 역할이 어떻게 흐르며 어느 정도의 몇 프로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빛이 없는 야경은 생각할 수도 없겠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사진이 거의 안 찍히죠. 그리고 광고 포스터나 빛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면 그 상품의 구매력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일단은 빛이 있어야 빛을 줘가지고 그 상품의 구매력을 더 높인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소비자들로부터 더욱더 이렇게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욕구를 자극을 시켜야 되니까 그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사진으로만 봐서도 이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빛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그 느낌과 표현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을 갖다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것을 갖다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사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경에서도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에 불빛이 있어가지고 그 빛을 이용을 하는지 반사각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빛의 반사각의 포착 방법인데 렌즈는 사람의 눈과 같은 이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리개가 사람 눈하고 똑같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면 눈의 동공이 어때? 줄어들죠. 우리가 일단 햇빛을 보면 눈부셔 하고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눈을 찡그리기 때문에 빛이 잘 안 들어오게 눈을 가늘게 뜬다. 예. 그러니까 즉 조리개는 동공의 홍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도가 우리가 사진을 심도가 깊다 하면 굉장히 짱하게 이렇게 크리하게 찍는다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우리가 조리개를 조여주고 찍으면 어때요? 빛만 남게 되죠. 빛. 예. 빛을 찾으려면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고 이렇게 보면 점점 어두워지면서 어느 순간에 빛만 남는다. 그죠? 이렇게 조여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눈을 조여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는 형상이 아무것도 안 남고 빛만 남는다. 네. 그럼으로써 사진은 명암 대비 빛과 그림자의 작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노래 가사도 있죠. 빛과 그림자. 네. 자,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본인데 원본과 그 두 번째 것은 40%대 80% 명암 대비가 확실히 되죠. 80% 그리고 80% 아주 밝게. 자, 우리가 이럴 때에는 뭐라고 오버 노출했다고 하죠. 오버 노출. 네? 이건 적정 노출. 그리고 노출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어, 빛의 밝기가 굉장히 어둡게 이렇게 표현된 이런 사진들에 이렇게 40%, 80%, 80% 밝게 오버 노출 이렇게 된 그 저건데 여러분이 뭐 밝은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 사진을 픽하겠지만 아닐 때에는 약간 그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걸 픽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이 어두운 노출을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밝은 노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40%나 80%나 이렇게 픽을 하시면 돼.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자, 빛과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또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면서 조금 그것을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는데 그림자만 가지고도 멋있는 사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림자도 잘 잡아보면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빛과 그림자 배분은 밝고 어두운 명암,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아닌 부분의 배분이라고 봐야 돼. 배분. 네. 그러니까 즉 실제로 그림자로는 사진을 담으면 빛으로 주제를 강조하는 작업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빛의 각도와 강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형상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네. 또한 실체에서 주는 아름다움도 멋있지만 반사대에서 비추어주는 반영,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걸 표출을 해내면 돼요. 그리고 반영을 담을 때는 푸른 하늘이나 뭐 이렇게 뭐 같은 뭐 딴 것을 담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CPL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CPL 필터. 그러면 반영의 그림자나 뭐 이런 것을 반영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CPL 필터나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반사 이런 저거를 갖다가 배제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쇼 윈도에서 뭐 커피를 한 잔 밖에서 이렇게 길에서 봤을 때 쇼 윈도나 뭐 이런데 안에 있는 물건을 찍는다든가 커피를 먹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있을 때 밖에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망원 렌즈나 이런 걸로 잡을 때에도 CPL 필터를 써가지고 물 속에서부터 투영되는 그런 반사체를 없이기 때문에 CPL 필터를 이렇게 반영을 없애가지고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여러분이 뭐 잉어를 찍는다, 아니면 호수에 이런 걸 찍는다 할 때는 항상 CPL 필터를 앞에다 끼워가지고 찍으면 반사각을 줄여가지고 깨끗하게 물 속에 있는 것을 투명하게 찍을 수가 있다. 뭐요? CPL 필터. 항상 CPL 필터가 있기 때문에 PL 필터예요. CPL 필터를 사용하시면 항상 여러분도 물속에 있는 걸 깨끗이 담아낸다든가 이 뭐 조약돌 같은 것을 찍을 때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CPL 필터는 투명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없애준다. 뭐 차 속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사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사진만 봐도 지금 어둡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약간 이렇게 밝고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해보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가까이 해가지고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소재를 찾는 방법은 뭐 이걸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잘 해요. 어디가 멋있는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잘 이렇게 캐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멋있는 풍경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욕구는 멋있는 걸 보면 자꾸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던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품의 소재를 찾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가 멋있는데 가면 일단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나 여기서 한 장 찍어줄래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고 정작 뭐 이제 어디에서 찍고 집에 와가지고 사진을 보면 어느 분은 실망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잘 찍었다 하는데 그럴 때의 사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은 뭔 차이인가? 바로 그건 화각의 차이다. 화각. 네. 그러니까 즉 사람의 눈은 우리 눈에 보통 50mm 렌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스탠다드. 딱 이렇게 선을 렌즈가 쫙 있는데 딱 반절을 딱 쳤을 때에는 50mm 렌즈가 사람의 눈에 제일 근사한 렌즈의 화각인데 만에 하나 광각이나 망원 렌즈, 줌 렌즈를 많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았던 그 현장의 그 실체와 줌이나 이 넓은 화각을 가진 광각이나 이런 걸로 찍었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풍경을 담았을 때에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거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풍경이나 그 외의 피사체를 쪼개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거 망원으로 찍었지 아니면 내가 광각으로 찍었지 해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모든 사람이 전체 풍경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똑같은 50mm를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각이나 망원 렌즈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화각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렌즈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뭐 연습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많이 쌓이면 렌즈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그 기술이 터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짬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하는 게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위에서 보시듯이 사진은 뺄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사물을 전부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찍으면서 그 내용을 부각시키고 그대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줌으로 당길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고정을 시킨 거지. 굳이 이렇게 전체를 찍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보정은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스텝 올라가면 어때요? 어두웠던 게 정상적인 사진이 더 밝게 오버 노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필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노출 보정값은 없지만 포토샵에서 이것은 보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 1.0에서 0 플러스 1.0 플러스 2.0 여기와 여기는 한 스텝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적정 노출로 담는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왜? 스텝을 올려가지고 밝게도 찍어보고 한 스텝을 내려가지고 어둡게도 이렇게 찍어보면 노출 보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조그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렌즈에 보면 밑에 금이 있죠. 제로에서 한 스텝을 올려보고 또 한 스텝을 올려봤을 때 밝은 부분이 어떨 때는 사진이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멋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또한 이 사진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노출을 담으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찍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적절한 노출을 놓고 찍을 이유는 없다. 처음에는 그걸 노출 보정을 잘 마음에 자기 생각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적정 노출 제로에다 맞춰가지고 찍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후보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제로에다 놓고 적정 노출을 찍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찍을 때 뭐 보통 한 컷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뷰파인더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금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뷰파인더 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밝아지겠죠? 브라이트. 여기는 어두워지죠? 어둡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여기에 있는 요게 움직여요. 자, 위로 노출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한 스텝을 올려가지고 찍고 한 스텝을 올리면 점점 밝아지겠죠. 그 대신 반대로 내리면 어두워진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뭐 어느 분들은 밝은 사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두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제로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적정 노출을 찍을 게 아니라 실내구 실외 구간이 조금 밝게서 찍어보고 실내에서 적정 노출을 찍었는데 어둡다. 그럼 빨리 한두 스텝을 올려가지고 찍으면 밝게도 찍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를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담으면 된다. 1.0, 2.0.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출된 작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출 보정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로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카메라들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조그 다이얼로 짝짝 돌리면 지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 노출로만 찍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셔터 스피드와 이제 조리개의 관계인데 빠른 스피드에서 정지된 동작,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달리는 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기차가 달리든 그때는 셔터 스피드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예전에 피카 같은 경우는 뭐 250분의 1초 그랬죠? 근데 뭐 3000분의 1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0분의 1초는 그냥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겠지만 3000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셔터 스피드를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달려가면서 공을 딱 차려고 하는데 그 정지 상태를 갖다가 딱 잡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로 80분의 1초 아니면 뭐 50분의 1초 어때요? 셔터 스피드가 늦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달리는 이 줄무늬 같은 게 생기죠. 여기 지금 이런 사진처럼 이렇게 뒷 배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확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셔터 스피드가 내려가면 뒷 배경은 뭉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출 보정을 제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0을 맞춰주고, 반대로 노출 보정을 0을 기준으로 하면은 셔터 스피드 속도가 느리면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0을 맞춰주면 돼.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속도만 속도만 조절하는 게 있으면 되지 왜 조리개 왜 필요할까?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 문제가 생기냐면 피사의 심도의 이제 이 문제인데 움직이는 동작의 속도를 담는 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가 이런 기법을 갖다가 이제 패닝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쪽에서 많이 이렇게 찍고 하는데 패닝 기법은 이제 후에 이제 나올 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우리는 이걸 하는데 패닝 샷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보통 60분의 1초 정도로 해가지고 찍으면 그날의 뭐 그 밝기나 조리개로 해서 조절을 해가지고 찍는다. 간단히 말해서 패닝 기법이라는 게 뭐냐? 차나 사람이 뭐 잔차를 타고 간다 할 때 카메라를 들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놓고 찍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진에서는 패닝 기법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패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진에 초점이 맞는 범위 또는 뭐 거리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피사계의 배경을 흐리게 해서 아웃포커싱이 된 거, 안 된 거, 요걸 가지고 이제 피사계 심도가 결국에는 조리개를 쪼였느냐 조리개를 열어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좋다 아니면 난해하다, 이걸 갖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낮다고 표현하는 사진은 지금 아래 사진 중에 이렇게 뒤가 아웃포커싱이 됐죠. 지금 뒷배경이 이런 것을 갖다가 피사계 심도가 이제 얕은 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조리개를 딱 찍어가지고 한 것은 피사계 심도가 어때요? 무지 좋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조리개를 쪼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메라의 포커스 얘기인데, 포커스가 얼마나 잘 여러분이 찍어가지고 아웃포커싱을 시켰느냐 아니냐 이 차이다. 그래야만이 아웃포커스라는 즉 원근감을 강조하는 사진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웃포커싱을 하는데에도 가까이에서 조리개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찍으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근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조리개를 아무리 돌리고 해도 아웃포커싱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건 뭐 또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지금 하고 또 다시 또 이거 다시 배우니까 자,
우리가 색 온도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우리가 표준으로 했을 때에는 거리는 메타를 쓰죠. 메를 쓰고 그 다음에 무게는 킬로그램을 쓰는데 미국만 자기네 독단적으로 파운드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색 온도를 나타낼 때는 켈빈도를 쓴다. 사진에서도 역시 켈빈도 온도 지금 우리가 이 빛에도 다 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박내 이렇게 하는데 다 온도가 있어. 이게 2000도, 2800도, 5200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거기다가 찍는 대낮에 밖에서 나가서 찍는다 할 때는 5200도예요. 그게 바로 켈빈이다. 그래서 이 나이 템퍼처리가 어때요? 다 틀리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흐린 날, 안개 낀 날, 구름 흐린 날, 다 틀리죠. 그래서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밖에 해가 낀 날이나 그 다음에 프레쉬를 써야 되는 그 타이밍, 어두운 흐린 날 이렇게 해서 이 켈빈도가 이렇게 틀리다. 네. 그래서 자연광 아래에서 제일 찍는 사진이 제일 좋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5200 켈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도 있지만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인터넷에 찾아봐도 켈빈도의 그래프 보시면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똑딱이 카메라나 일반 어느 형 정도의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은 Y 밸런스가 AWB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K 그 다음에 뭐 꽃 그림도 있고 백열전구 그림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형광등 조명은 4000K 그리고 백열등의 저거는 켈빈도는 3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켈빈도가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텅스텐이죠. 텅스텐 앞에서 사진 찍으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형광등에서 찍으면 파란빛이 나오죠. 파란빛.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5200 켈빈도에서 찍으면은 내추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이 화감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인데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뭐죠?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추면 예쁜 신부가 드레스 하얀 백색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무슨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 하얀 드레스가 아이보리 컬러로 바뀌어요. 그렇죠? 신부의 예쁜 드레스가 순백의 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우중충한 이런 벽 색깔이나 아이보리 컬러 정도로 바뀌면 어때요? 그거 보기가 싫죠? 그러면 또 사진을 찍고 후보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Y 밸런스를 맞추면은 이렇게 Y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색깔들이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바로 그게 이제 Y 밸런스인데 자 조명이나 이런 카메라는 어두운 것을 어떻게 찍죠? 어둡게. 그리고 하얀 것을 완전 흰색으로. 그래서 그것을 색을 맞추기 위해서 조명에 따라 가지고 달라 보이는 색을 맞추기 위해서 고안된 게 화이트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은 조명을 감안하여 같은 사물이라도 일정한 색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지 결국에. 그렇지만 이 카메라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카로 찍을 때 사람 눈처럼 하는 뭐 그런 조명에 똑같이 찍었는데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바로 그게 이제 색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명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을 조절을 해주는 그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와이트 밸런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의 현재의 모습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게 색 온도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면 온화한 이런 쪽 사진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색 온도를 낮게 설정해주면 어때요? 차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붉은 여러분들이 노을을 찍고 싶다면 실제의 색 온도보다도 어때요? 높게 주면 따뜻한 이런 노을 이런 게 나오고 만약에 쓸쓸한 겨울바다 뭐 이런 걸 한다 그럴 때는 실제의 색 온도보다 낮게를 주면 차갑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차가움의 대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와이트 밸런스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켈빈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 그 차이로 해서 온화하고 차갑고 이것을 와이트 밸런스에서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와이트 밸런스 효과의 예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볼펜 두 자루를 빨간색하고 청색을 놨을 때 자동에다 놓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3000에서 7000K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연광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백열등 표시 있죠? 카메라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백열등 표시인데 전구따마 표시로 해가 거기다 맞춰가지고 찍었더니 파랗게 나온다. 차갑게. 네. 그 다음에 텅스텐은 어때요? 약간 그거보다는 좀 낫죠. 근데 할로겐은 더 밝아지면서 차가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광등, 그 다음에 태양광, 자연광이죠. 자연광. 네. 밝을 때, 그리고 구름 밑에서 찍었을 때, 그리고 자동 설정해서 2000에서 10,000K다 켈빈도 2000에서 10,000에다 놓고 찍으니까 컬러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에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차갑고 온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크리에이티브 존에 보면은 그 형광등 그림이 있고 또 그 그늘이 있는 그림이 있고 꽃 그림이 있고 그게 바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동에다 놓고 찍던가. 보통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에다 놓고 찍을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를.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백열등도 있고 텅스텐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세미나나 가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비치는지 형광등이 비치는지 아니면 백열등이 비치는지 그것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된다. 텅스텐인지 할로겐인지 이런 것을. 요즘은 뭐가 많죠? LED가 많죠.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에다 놓고 찍으시면 돼요. LED는
굉장히 이 뭐라 할까 빛에 대한 저거를 골고루 저거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냥 오로에다 놓고 찍으시면 돼요. 전혀 굳이 뭐 이걸 맞추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을 차갑게 찍는다든가 아니면 온화하게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만져가지고 Y 밸런스를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도 이게 Y 밸런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늦고 좀 썩 나아지죠. 해변을 찍었는데 온화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차가운 것보다 일단 안정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셔터 스피드도 이렇게 속도를 놓치면 물이 어떻게 보여요? 일반적인 물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동감 있게 셔터 스피드를 낮춰가지고 찍으면 물이 이렇게 변해버린다. 아시겠죠? 자, 주위 환경에 맞는 연출용 소재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머플러, 장갑, 핸드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메고 찍는 것보다도 핸드백 하나 메고 잡고 찍는 것 같은 거 그런 연출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사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실내에서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찍을 때도 플래시를 한 번씩 탁탁 터트린다든가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가가지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습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얼굴이 굳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잠깐 여기 보세요 해놓고 그냥 눌러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놓고 또 다시 찍어요. 그러면 첫 번째 찍은 사진과 나중에 찍은 사진과 얼굴이 어때요? 처음에 찍은 사람은 처음에 찍었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나중에 하나 둘 하고 찍은 사진은 딱 다 굳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효과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잡는 자세와 이제 삼각대 활용인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세는 보통 렌즈를 한 손으로 셔터를 만져가면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는 어때요? 렌즈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받쳐 들으면서 잡아가지고 조리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위에서 잡는 데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항상 아래에서 감싸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삼각대 같은 것은 카메라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너무 싸구려는 사지 말고 중고급형을 사가지고 안전하게 카메라 따리는 좋은 것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야간 촬영도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비샷다를 놓는다든가 장노출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야간 촬영은 무조건 삼각대와 이 릴리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야 된다. 플래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야간 촬영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진을 하다가 사진이 안 되시는 분 딱 막혀가지고 이런 진태양난을 겪는 사람들이 야간 촬영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야간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 야간 촬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도. 왜 그냥 이것은 노출은 얼마, 무엇은 얼마, 바람의 이 향방은 어떻고 이걸 갖다 그대로 맞춰놓고 찍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전문
프로페셔널한 사진 찍는 사람보다 더 잘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치와 계산에 따라 가지고 찍으면 잘 찍힌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정의 이제 중요성과 방법이 있는데, 보통 예전에 이제 적어온 사람들은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찍을 때 잘 판단하고 찍으면 나중에 후보정할 때 굉장히 시간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찍을 때 잘 찍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안 하고 가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후보정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지. 잘못해가지고 후보정할 때 원색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오리지널 색감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보정에 결국에는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생각을 가지고 찍고 나가지고 포토샵이나 이런 데 교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잘못 다루면은 원색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색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역효과가 나오니까 그걸 조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그 작품 사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사진은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응용할 수가 있고, 또한 연습과 실전만이 여러분들의 최대 사진가로 빨리 이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연습을 하고 사진을 찍어보고 해야지, 그냥 배웠다 해가지고 그냥 나무라라 이런 건 안 돼요. 사진은 자꾸 찍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찍히지 하고 스텝도 한 번씩 올려보고 셔터 스피드도 만져가지고 다시 좀 밑에 놓고 찍고 위로 올려보기도 하고. 왜? 예전에 이게 필름 카메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대요. 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는 디카는 어때요? 지울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찍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는 사진과 여러분이 컴퓨터로 가져가서 보는 사진과 인화하는 사진이 다 틀리다. 네. 다 틀려요, 사진은. 그러니까 보통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왔나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때 하고 보고, 보통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진 찍고 막 그거 보니라고. 그 보는 이유는 구도나 빛이나 이걸 확인을 하는 거지, 잘 나왔나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가져가서 컴퓨터에다 딱 연결을 해보면 그 사진이 흔들렸다든가 이게 다 보여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LCD 판넬이 굉장히 카메라에 있는 게 작기 때문에 기껏 대략 4인치 5인치인데 그걸로 봐봐야 잘 나왔네? 집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그 사진 다 망쳐요. 그냥 내가 찍었을 때 잘 찍혔는지, 왜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서 봐야 돼. 그 자리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옵션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 없이 나왔으면 오케이, 그건. 근데 뷰파인더만 봐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하지 않으면. 꼭 컴퓨터나 크게 확대를 했을 때 보면은 사진이 흔들렸다든가 뭐가 잘못된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나왔는데 확 또 사진을 인화를 하면 어때요? 또 달라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의 그 형태의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찍을 때 얼마를 내가 크랩을 시킬지 띄어가지고 옵실지 아니면 얼마까지 잡아줄 것인지 그것을 여분을 둬야 돼요. 왜 그냥 크롭 바디와 풀 바디가 틀리기 때문에 잘라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서 넓게 잡든지 좁게 잡든지 여러분이 그건 판단을 못해요. 항상 크롭 바디 정도는 다 잘라 먹는다. 가해 쪽은 다 잘라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좀 넓게 집어서 여러분들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현상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현상하는 데 따라 가지고 또 달라져요. 월그린 가서 현상하시는 분, 라이데이드 가서 현상하시는 분, 아니면 코스코에 가서 현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전문 스토어에 가서 현상하시는 분, 이게 다 달라요. 왜? 그날에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색감을 아침에 맞춰가지고 하루 종일 쓰는데 잉크가 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잉크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셀로판지 노란색과 파란색과 이 빨간색을 열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만드는데 그 색감을 맞춰줘야 얼만큼 이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색도를 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요. 진해지고 옅어지고. 근데 코스코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뺄 때 보면은 어때요? 사진이 라이트해요. 진하지가 않고 라이트.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똑같은 원본을 가져가서 웰그린에 가서 뽑으면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건 맞춘 거예요. 그거. 근데 코스코 같은 데는 다량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맞춰놓으면 그거 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우유를 잘라먹는다든가 저쪽에서 똑같은 사진을 했는데 우유 쪽을 잘라먹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 쪽. 아니면 옆쪽을 잘라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찍어봐가지고 가서 인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지 여러분이 이 집은 이렇구나 저 집은 저렇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사진은 생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사진은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찍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해변가에 드러나 있는 여자를 막 가서 팍팍 찍는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거를 갖다가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것을 주제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관점을 두어가지고 찍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해서 찍어야 돼. 사진을. 왜? 이게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은 파장을 일으키는 사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점이 뭐고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한 병사에게 물을 주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이라크에 가가지고 이라크 포로를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물 먹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수통을 해서 물을 먹여주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다 틀려요. 이게 어떤 사람은 총구를 갖다가 이마에다 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 이것은 신경 안 쓰고 물 먹이는 장면만.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갖다가 요마지를 컷해가지고 줌 시켜가지고 이것만 했다 보면 미군이 포로한테 물 먹여주는구나 이거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총구를 갖다가 머리에다 겨누고 저렇게 해가지고 할 때에는 달라지죠 또 이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보러 악마의 편집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이거 악마의 편집했네. 날 죽이려고 누가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종군 기자나 신문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고 미국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포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관점. 사진이 똑같이 그런 관점이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그 사진을 갖다가 두 개를 잘랐어요. 이렇게 한 사진이야 이게. 근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총구를 겨눈 거지만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물을 먹여주고 있으면 안쓰럽다 하지만 이쪽은 폰을 잡아가지고 총구를 겨누고 있으니까 우리 부대원들 훈장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포인트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 사진을 갖다가 뒤쪽과 앞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플레밍 에펙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게 플레이밍 효과라고 나오는데 개인이나 개인의 판단의 선택이 문제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플레이밍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데 상업적 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이밍 효과를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문제의 표현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일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동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현상. 이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우리가 한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이 틀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 의사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왜? 보는 사람으로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마케팅에 접목돼 가지고 이 프레이밍 기법을 많이 이렇게 적어가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뭘 하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 아니면 뭐 국방부에 하는 사람들은 국방부에서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하겠죠. 우리 군이 이렇게 포로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 뭐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를 잡아가지고 신문도 한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왜곡된 편집을 하는 악마의 편집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한다. 자, 이제 역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저쪽에 아래쪽 것은 1950년도
12월 4일에 폭파된 어디에 대동강, 우리나라 한국의 대동강을 넘어서 남하하는 피난민들을 그때의 종군 기자가 찍어가지고 퓰리처상을 탄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동강 넘어온 피난민들 찍어서 이것도 역대의 퓰리처상을 수상한 거고, 이쪽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월남전 사진이에요. 네이팜탄 아시죠? 뜨거운 열 나가지고 하니까 얘가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띄워주고 울면서 걸어가는 건데, 1972년도에 베트남 남부지방에서 이제 미군이 네이팜탄을 폭격하니까 소녀가 이제 울면서 이제 가는 그건데, 기자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퓰리처상을 탔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 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진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은 뭐 별로 안 봤을지는 몰라도 역대 최고의 윤리 논쟁을 일으켰던 작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걸 찍고 상을 타고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이 기자가. 왜 그러냐, 지금 이 제목이 굶주린 소녀와 독수리인데, 이 사진을 찍은 프리랜서 기자가 여기 바로 이 앞쪽에가 뭐가 있냐면 보소에 보소, 여기가 보소 앞인데 거기서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바짝 마른 애가 거기에서 이렇게 엎드린 거를 갖다가 보니까 독수리가 있으니까 독수리까지 같이 잡아든 거야. 이 실상을 사실적으로는 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찍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이걸 찍고 나가지고 취재 현장이 너무 잔혹한 모습으로 트라우마를 겪다가 뭐 2달 후에 자살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한테 이 상 수상 후에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죽었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독수리가 저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얘를 구해야지 어떻게 기자가 얘를 사진을 이렇게 생겼는데 찍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이 봐도 저 독수리가 막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진 찍을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네. 바로 옆에가 식량센터고 사람들도 있고 다한데 요거만 찍은 거죠, 저쪽으로. 그래서 독수리가 소녀에게 뭐 다가오기 20분 전에 찍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봄으로써 아프리카 현실을 느끼기도 하지. 그렇지만 윤리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자기는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저거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측의 사진은 1969년에 베트남 전쟁인데 이 직결체험하는 거예요. 직결체험. 베트공을 잡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쏘는, 이걸로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퓰리처 상에 대한 그런 유명했던 작품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케빈 카터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프리랜서, 아까 그 사진을 찍었던 사람, 이 사람인데 어린아이에게 물을 먼저 줘야 될 것인지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될 것인지
그런 윤리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저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6년에 종공 기자가 이제 또 찍은 건데 요런 사진.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이제 기자가 브레이킹 뉴스 저거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진에도 관점, 뭘 찍을 것인가, 저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는 것과 죽어가지고 이런 비참한 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진 찍을 기회는 많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찍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역대 이렇게 퓰리처상 사진들인데 이게 거의 다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퓰리처상들이 철조망 너머에서 난민 수용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보면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재작년 2년 전에 노이터 통신의 이 김경훈 씨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 최초로서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여기 멕시코 난민들 미국으로 넘어올 때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 엄마가 멕시코 국경 장벽 있는데 와가지고 체류탄을 쏘니까 애들을 데리고 달리는데, 엄마가 입은 티셔츠가 엘사 그림이 있는 그런 저거라서 그게 참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 사진이 선정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이에요, 이게. 영광이죠. 기자로서는 제일 타고 싶은 상이 퓰리처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알아봤는데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사진전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구도나 이런 사진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진을 평가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의 사진 절대 평가하는 그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구도는 어떻게 잡았는지, 대충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은 판단이 와요. 심도 아니면은 아웃포커싱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일단은 따라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대입을 시켜가지고 찍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찍다 보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자꾸 봐야 돼. 뭐 인터넷에서 한 20분만 투자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은 것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찍으시면 돼. 사진은 비디오나 구도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진을 항상 잘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사진을 찍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찍어봐야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온다는 것도 알고 대처할 수도 있는 그런 저것도 생기고, 그리고 자꾸 뭐 동호회나 이런 데 같이 출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진을 갖다가 기량을 더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가 어떻게 찍느냐, 이런 관점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해 가면서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저거지. 혼자만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찍는다는 그것은 조금 힘들어요. 혼자 독학하기에는. 자꾸 같이 찍어보고 비교를 하고 뭐가 틀렸는지 그런 것을 서로 얘기해보고 논쟁을 해보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빠르게 사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